레마르크 서부전선 이상 없다. 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 반전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장편 소설이죠. 서부전선 이상 없다. 자, 레마르크. 에리 마리아 레마르크죠. 이 사람은 1898년에서 1970년이면 72살을 살았죠. 1898년에서 1970년이면 72살. 그죠? 근데 1차 대전이 언제입니까? 1차 세계대전이 언제? 1차 대전이 1916년에서 1914년에서 1918년까지죠. 1914년에서 그죠? 1914년에서 1918년까지죠. 근데 레마르크가 실제 1차 대전에 참전합니다. 언제입니까? 1916년에 참전하니까 1916년에 레마르크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합니까? 1916년이면은 여기서 2살 다음에는 1900년이 되고, 그죠? 1916년이니까 1916년에 참전을 하니까 레마르크가 18세 때, 18살 때, 그죠? 18살 때 전쟁에 참가했다 이 말이죠. 레마르크가 1916년 1차 대전 때 18살 때 그러니까 독일의 서부전선, 프랑스와 마주보고 있는 서부전선에 참가해서 프랑스와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첫 번째 장면 조금 봅니다. 자, 뭡니까? 18살이 되었을 때 됐습니까? 18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과 현 존재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세상과 현 존재를 열여덟 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과 현 존재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죠? 18살이면 우리나라 나라 19살이니까 대학교 1학년 때. 그죠? 그렇지만 뭡니까? 고등학교 마치고 바로 입대를 하죠. 그 열 몇 명이 그죠? 한 학교에 있던 열 몇 명이 바로 훈련소에서 입대를 해서 7살 그때쯤 그죠? 바로 전선에 투입이 되죠. 최전방 전선에. 그죠? 18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과 현 존재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나이로 한 고등학교 3학년 때쯤 그죠?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죠? 그때 어떤 그런 꿈과 낭만이 있잖아. 그죠? 여러분도 대학교 1학년 때 그런 꿈과 낭만이 있었듯이. 그죠? 그런데 그것에 대고 총을 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것에 대고 총을 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죠? 왜? 막바로 서부전선에 투입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고 총을 쏘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들이 사랑하고, 그죠? 낭만과 꿈을 가지고 싶고 사랑도 하고 싶은 그 세상과 현 존재를 사랑하기 시작했을 그 18살 무렵에 그런데 그것에 대고 총을 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전선에 투입이 돼서 적과 싸워야 되니까 프랑스군이죠. 근데 이제 뭡니까? 레마르크는 독일이니까, 그죠? 독일 출신 작가니까 당연히 독일군이죠. 1차 세계대전 때, 그죠? 처음으로 터진 유탄은 첫 전투죠. 첫
첫날에 첫 전투 그죠? 투입 훈련소에서 최전방으로 투입된 다음날 첫 전투에서 자기 친구가 그대로 죽습니다. 열 몇 명이 함께 입대했던 친구 중에 고등학교 친구가 유탄은 처음으로 터진 유탄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심장에 명중했다. 됐습니까? 자, 저렇게 써놓고 조금 읽어봅니다. 자, 서부전선 이상 없다며 메마르크. 자, 18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과 현 존재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것에 대고 총을 쏘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으로 터진 유탄은 바로 우리의 심장에 명중했다. 이게 물론 첫 장면이 아니고 좀 뭐 한 몇십 페이지 지난 장편 소설이니까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 소설이. 여러분도 시간이 되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장편 소설이 되게 지루하고 끝까지 못 읽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이렇게 손이 이렇게 술술술술 이렇게 잘 넘어갑니다. 여러분들하고 뭔가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 됐습니까? 바로 처음으로 터진 유탄은 바로 우리 심장이 명중했다. 그죠? 열 몇 명이 한꺼번에 입대를 해서 최전선에 투입이 되는데 물론 훈련소에서 뭡니까 못된 조교와의 만남 그 조교가 나중에 그 최전방으로 그죠? 또 고등학교에서 자기들을 내몰던 약 조국을 위해서 충성하러 가거라 하고 이렇게 내몰던 그 선생하고 이렇게 최전방에 왔을 때 이미 전쟁을 1년, 2년, 3년 겪은 이 병사들은 그냥 나중에 주인공 파월 보임과 1918년에 제대하니까 그 후방에 있던 조교라든가 자기들을 괴롭히는 그 선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처음방에 왔을 때 막 놀라고 리둥질했을 때 이미 파월 보이면 병장이 됐죠. 마지막에 병장, 그죠? 병장으로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웃을 거 아니야, 그죠? 이미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까 첫날 첫 전투에서 자기 친구가 죽습니다. 열 몇 명이 18명인가 참전해서 주인공이 파울 보이머죠. 파울 보이머, 그죠? 18명이 참가해서 첫날 첫 전투에서 자기 친구가 죽고 나중에 자기가 하여튼 열 몇 명이 다 죽습니다. 1918년 마지막에 파울 보이머가 제대를 앞두고 있을 때 1916년에 참전해서 1918년에 1차 대전이 끝날 때 그때 파울 보이머가 그때쯤 제대할 때가 돼서 제대를 앞두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모두 다 전사합니다. 파울 보이머 하나만 살아남습니다. 마지막에. 그럼 뭡니까 포탄이 터져서 팔다리가 떨어지고 팔다리하고 이 허리 밑으로는 흔적도 없어. 허리 밑으로는 포탄이 터져가. 근데 막 몰핀을 놓으니까 의식은 있어. 지금 뭐지? 한데 옆에 자기 파울 보임과 봤을 때는 총을 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게 하는 게 가장 이 친구한테는 행복인데 지나가는 장교가 뭐해 막 빨리 후송하지 않고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참상과 실상은 다른 거죠. 장교를 빨리 후송해 한데 파울 보임과 봤을 때는 총을 쏴주는 게 그 친구를 위해서 마지막 행복인데, 그죠? 그래서 야전병으로 수송돼서 그 다음날 다 죽고 그 야전병원의 참상, 그냥 막 얼굴에 이렇게 반이 날아간 사람, 그죠? 그런 야전병원의 참상들이 쭉 나타났죠. 소설 속에서. 파울 보임 혼자만 살아남습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그야말로 제대를 며칠 앞두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 전선을 이렇게 순찰하면서 1차 대전 유명한 게 참호전이죠. 여기서 고개만 내밀어서 적군의 참호진과 내밀어서 서로 기관총을 쏘고 달려나가다가 여기서 거의 다 전사하고 또 이쪽에서 독일군이 달려나가다가 전사하고 그죠?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참호병들이 막 자기들이 왔을 때 16살 1910년에 왔을 때 그 신병들처럼 막 금을 떨고 있으니까 파울 보이머가 떨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수통이나 뭐 이렇게 총 같은 거 이렇게 만져주고 바로 하면서 마지막 순찰을 나갑니다. 병장이니까 이렇게 제대로 며칠 앞두고 그리고 이제 앉아서 이렇게 이제 파울 보이머가 계속 뭐 글을 쓰죠. 마지막으로 그죠? 일기처럼 글을 쓰고 앉아 있는데 파랑새가 한 마리 딱 앉아. 그래 파울 보이머가 파랑새를 보려고 딱 일어서는 순간 땅 하고 총이 와서 그대로 파울 보이머가 쓰러져서 죽습니다. 마지막에 제대를 며칠 앞둔 파울 보이머 병장이 주인공이 마지막에 죽습니다. 그런데
중대 보고에서는 사단으로 보고합니다. 오늘따라 서부전선 유난히 조용함, 서부전선 이상 없음 하고 사단으로 보고 보내는 게 이 소설의 마지막입니다. 전쟁의 비참함을 가장 잘 나타낸 반전주의 소설의 대표작이죠. 이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장면을 조금 읽어봅니다. 그 다음 장면을 조금 읽어봅니다. 자, 그 앞에 장면이지만은 그들이 우리보다 나은 점은 그러니까 일반 기성세대 말이죠. 자기들을 전적으로 내몬 아무런 까닭도 없이 전적으로 18살에 와서 그죠? 실제로 16살이죠. 네마르크는 18살에 투입이 됐지만 16, 17, 18 그건 뭘 알겠습니까? 근데 기성세대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 전쟁을 일으킨 기성세대 말이야. 권익과 이득과 욕심을 위해서 전쟁을 벌인 사람들 그들이 우리보다 나은 점은 상투어를 사용하고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능력뿐이다. 처음으로 쏟아지는 포탄을 뚫고 돌격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왜 자기 친구들이 팍팍 다 쓰러지고 죽으니까. 그리고 포화를 맞으면서 그들에게서 배운 우리의 세계관이 무너지게 되었다. 그죠? 우리는 하나의 도구처럼 여기 전장에 끌려 나와서 죽을 뿐이구나.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라,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라 하는 그런 말들의 위선. 그죠? 자기들은 그 전쟁 가운데서도 돈을 버는 사람들 있잖아. 부를 축적해 나가면서. 그리고 생각합니다. 파울 보이브가 왜 프랑스의 열세공이 우리 독일의 인쇄공하고 왜 싸워야 되냐? 이 장면이 유명한 장면이죠. 독일의 인쇄공하고 도대체 저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한 프랑스의 열세공하고 열세 만드는 사람이야. 독일의 인쇄공하고 프랑스의 열세공이 왜 싸워야 되냐? 그죠? 이게 유명한 장면이죠. 전쟁에 대해서. 됐습니까? 자, 그 전쟁의 비참함이 여기 또 나옵니다.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신체 위에 아직 얼굴이 붙어 있고, 그죠? 야전병원의 그 모습을 아무튼 친구 옆에 그죠? 말 같은 그 당시 수송하다 보면 말도 그대로 그죠? 말 머리고 막 그대로 탁 떨어져 나가가지고 막 창자가 나오고 그런 모습들이 연상이 됐죠.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신체 위에 아직 얼굴이 붙어 있고 그 얼굴로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정말 신통하다. 그런데 이것은 단 하나의 야전병원, 단 하나의 병동이다. 파울 보이브가 자기 부상당한 친구한테 갔을 때 그 야전병원의 모습을 그린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 하나의 야전병원, 단 하나의 병동일 뿐이다. 독일 및 프랑스, 러시아에는 각각 수십만 개의 야전병원이 있다. 여기에서 어떤 그 야전병원의 참상을 보는 거죠. 만신창이가 된 신체 위에 아직 얼굴이 붙어 있다는 그게 오히려 따뜻하게 보이는 거지. 그 얼굴로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정말 신통할 뿐이다. 그죠? 전쟁의 참상을 나타내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프랑스 인쇄공하고 독일 인쇄공하고 왜 싸워야 되는지 그 장면이 나옵니다. 프랑스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독일 분들을 봤을 때는 적이죠. 프랑스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자, 직공이나 하급 공무원이야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럼 무엇 때문에 프랑스의 열세공이나 구두수승공이 우리를 공격하려는 거야? 그 까닭을 알 수가 없는 거지. 이것은 모두 정부가 하는 일일 뿐이야. 나는 군대에 오기 전까지 프랑스인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었어. 그리고 대부분의 프랑스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일 거야. 이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모르고 전쟁에 끌려 나온 거야. 그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 히틀러의 야심, 욕심 같은 거, 그죠? 히틀러가 원만한 사람으로 원만한 결혼 생활을 이루고 이렇게 살았더라면 2차 세계대전은 안 일어났을 것이다. 그런 말도 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전쟁의 참상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죠. 그죠? 사실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느닷없이 전쟁이 터지는 거야. 우린 전쟁을 바라지 않았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주장하지. 그런데도 세계의 절반이 전쟁에 참가하고 있어. 그죠? 1차 세계대전 때 일본도 참가하죠. 일본은 연합군 편이었지만. 그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젊은이의 이야기가 조금 나오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젊은이의 이야기가 우리의 됐습니까? 여기 있는데, 자, 야전병원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프랑스 열세공이나 구두스승공이 왜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 거야 이야기했죠. 이야기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네. 갑니다. 자, 수년 동안 우리가 해온 일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다. 1916년부터 1918년까지. 그죠? 수년 동안 우리가 해온 일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다. 자, 여기까지 보입니까? 자, 읽어주면 되죠. 수년 동안 우리가 해온 일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받은 최초의 직무였다.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받은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받은 최초의 처음의 말이죠. 최초의 직무였던 뭐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18살에 그죠? 16살, 17살, 18살의 이 젊은이가 받은 최초의 직무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다. 우리가 살면서 받은 최초의 직무가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다. 전쟁에 참가하자마자 안 그러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삶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 우리가 삶에 대해 17, 18살들이 뭐 그렇게 삶에 대해 알겠어? 우리가 삶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 아는 것이라고 우리가 삶의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 뭡니까?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맞바로 투입이 됐을 때 죽음밖에 없다. 죽음밖에 없다. 됐습니까? 우리가 죽음밖에 없다. 자, 이걸 20살로 이렇게 앞당겨 봐도 여러분들의 상황하고 비슷한 것도 많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현재 힘든 거. 이렇게 현실을 잘 직시하고 설기를 자꾸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슬기롭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대자연 속에서도 배우고 그죠? 이렇게 거기서 배울 수가 있을까? 그죠?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만은 자꾸 이렇게 숲속을 거닐세요. 홀로 숲속을 거니는 큰 코끼리처럼 그런 말이 있죠. 이렇게 자꾸 거니세요. 괴테 생각은 걷는 사람의 발 뒤꿈치에서 나온다. 그죠? 역시 괴테죠. 청년이야 현재 내가 서 있는 발밑을 팔아. 이렇게 거닐다. 설렁설렁 이렇게 거니는 거 있죠. 거닐어야 한다. 됐습니까? 자, 수년 동안 우리가 해온 일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받은 최초의 직무였다. 비참한 현실이죠. 18살의 청년이 우리가 삶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죽음밖에 없다. 현재에 대한 냉철한 인식. 그러니까 이때까지 배운 기성세대에 대한 가치관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자기들을 전쟁으로 내몬 첫날 첫 전투에서 자기 친구가 죽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파울 보이머가 마지막 장면, 파울 보이머가 죽는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죠. 자, 뭡니까? 온 전선이 쥐 죽은 듯 조용하고 온 전선이 쥐 죽은 듯 조용하고 평온하던. 자, 여기 보입니까? 평온하던
자꾸 읽어봐야 됩니다. 소설이라도 이렇게 칠판에 쓴 글이라도 자꾸 읽는 게 무엇 때문에 왜 읽어? 그거나 왜 거닐어야 하는 거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일단 쓰고 보고 일단 읽고 보고 일단 좀 거닐어 봅니다. 자, 온 전선이 쥐죽은 듯 조용하고 평온하던 온 전선이 쥐죽은 듯 조용하고 평온하던 1918년 10월 나오죠. 1918년 10월 1918년은 전쟁이 끝났죠. 자, 뭐 12월 달에 끝나면 제대 한 달 남았네. 2달 남았네. 그죠? 10월 어느 날 됐습니까? 1918년 10월 어느 날 온 전선이 서부 전선이죠. 전선이 쥐죽은 듯 조용하고 평안하던 1918년 10월 어느 날 우리의 파울 보이문은 전사하고 말았다. 우리의 파울 보이문은 그죠? 주인공이죠. 파울 보이문은 전사하고 말았다. 우리의 파울 보이문은 전사하고 말았다. 그러나 사령부 보고서에는 됐습니까? 그러나 사령부에 보고하는 보고서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이날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이날 자 이렇게 갈로를 하고 서부전선 이상 없어. 아무런 이상 없다 이거죠. 그 뭐 병장 하나가 죽으나 안 죽으나 뭐 이 전시 상황에서 누가 죽은지도 모르고 뭐 그 또 이게 병사 하나가 죽은 게 그렇게 사령부까지 보고돼도 안 하는 거지. 왜 맨날 그렇게 죽으니까 그죠? 그 뭐 그러고 이 저 뭡니까 이 행정병도 대강 보고하는 거지. 오늘 뭐 서부전선 이상 없어. 그죠? 거기서 삶의 죽음의 고비를 다 넘기고 이 제대를 한두 달을 앞둔 마지막 병사가 그렇게 총을 맞고 쓰러지는 오늘 죽건 말건 관계없어. 오늘따라 서부전선 유난히 조용함. 그죠? 쥐죽은 듯 평온하고 조용하던 그날. 그죠? 어느 날 서부전선 이상 없어. 이라고만 적혀 있을 따름이었다. 이라고만 적혀 있을 따름이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서로 좀 읽어보면 되죠. 됐습니까? 수년 동안 우리가 해온 일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받은 최초의 직무였다. 우리가 삶에 대해 없습니까? 우리가 삶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우리가 삶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우리가 삶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현 존재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자, 삶에 대해겠죠. 삶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수년 동안 우리가 살면서 받은 최초의 직무 삶에 대해 자 대해가 빠졌네. 그죠? 삶에 대해 요 대해가 빠졌죠. 대해 그죠? 좀 이렇게 쓸 때는 정확하게 써야 되죠. 여러분 시험지도 마찬가지고 보고서도 마찬가지고 논문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나라 그런 게 좀 일본에 대해서는 뒤떨어지잖아. 그죠? 어떤 정확도, 논리성 이런 것도 뒤떨어지죠. 상상과 뭡니까 유연성 이런 건 앞서지만 일본에 비해서 말이야. 그렇습니까? 자, 수년 동안 우리가 해온 일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받은 최초의 직무였다. 우리가 삶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죽음밖에 없다. 없다죠. 없었다가 아니고 아까 없다로 나와 있었죠. 죽음밖에 없다 하고 이렇게 단정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 마지막 장면입니다. 온 전선이 쥐죽은 듯 조용하고 평온하던 1918년 10월 어느 날 이거 뭐 그리 술술술 쓰인 느낌이죠. 왜? 자기가 직접 참전을 했으니까. 그죠? 상상으로만 쓴 게 아니니까. 온 전선이 쥐죽은 듯 조용하고 평온하던 1918년 10월 어느 날 우리의 파울 보이문은 전사하고 말았다. 그 다음에 어떤 자연주의의 평면 모사처럼 제3
객관 묘사처럼 아주 이렇게 동떨어지게 묘사를 하죠. 그 감정 개입 없이 말이야. 그게 자연주의, 물론 자연주의 문학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사령부 보고서에는 이날 서부조선 이상 없음이라고만 적혀 있을 따름이었다. 그리고 소설이 끝나죠. 이 파울 보이머가 중간에 휴가를 한번 나옵니다. 뭐 한 상병쯤 돼서 1917년 뭐 이때쯤 돼서 휴가를 나옵니다. 휴가를 나와서 자기 마을로 오랜만에 그 최전선에 있다가 자기 동네 고향에 왔을 때 마을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데 마을 사람 너 파울 보이머 와서 어디 있었다 왔다 서부 전선이 그래 전방에 있었군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네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프랑스군을 공격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전투에서 이렇게 둘러가서 공격하고 이렇게 둘러가서 공격하는 게 낫지. 그렇게 하면 프랑스를 이길 수가 없어 하면서 이렇게 하면 최전방에서 가장 싸운 파울 보이머가 그 현장을 가장 잘 알 거 아니야. 근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전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서 싸우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파울 보이머가 예 그런가 하면서 그 자리를 이렇게 그냥 떠나버리죠. 그 전쟁에 대해서 확연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 그죠? 그렇게 어떤 비참한 얼굴에 반이 날아가고, 그죠? 그 허리 아래로 없는 그런 참혹한 모습을 본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반전주의 대표적인 소설이죠. 됐습니까? 자, 이거 한번 읽고 맞춰봅니다. 자, 서부전선 인사합니다. 레마르크죠. 에리 마리아 레마르크죠. 1998년에서 1971년 72살인데 1916년 레마르크가 18살 때 실제 참전한 기록을 이것은 1929년 작품이죠. 1929년에 그죠? 몇 살 때입니까? 레마르크가 몇 살 때래? 이거 2살 다면 1900년이고 2살에서 31살 때네. 31살 때 이걸 써서 그 돈 못 벌던 뭡니까? 임시 기자직에서 비로소 벗어나서 뭐 나중에 영화화도 많이 됩니다. 몇 번이나 되고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그 영화도 재밌습니다. 1929년작이죠. 장편 소설, 반전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소설입니다. 아주 그러고 재밌습니다. 특히 남학생들은 아주 재밌을 거야. 자, 서부전선 이상 없다. 레마르크죠. 자, 1차 세계대전은 1916년에서 1918년인데 레마르크가 1916년에 참전해 이 한가운데 참전하죠. 참전했으니까 18살 때 참전했던 실제를 그린 31살 때 1929년에 쓴 작품이다. 18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과 현 존재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세대고 총을 쏘지 않을 수 없었다. 비참한 현실이죠. 또 사랑을 하고 낭만을 꿈꾸는 시기에 처음으로 터진 유탄은 바로 우리의 심장에 명중했다. 첫날 첫 전투에서 자기 친구 그대로 전사합니다. 18명이가 다 전사하고 나중에 파벌 보면 하나만 남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그냥 소리 없이 죽어버리는 거지 뭐. 수년 동안 우리가 해온 일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받은 최초의 직무였다. 우리가 삶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죽음밖에 없다. 18살 청년이. 자, 요 마지막 장면이죠. 온 전선이 지중원도 조용하고 평온하던 1918년 10월 어느 날 우리의 파울 보이머는 전사하고 말았다. 그러나 사령부 보고서에는 이날 서부전선 이상 없음이라고만 적혀 있을 따름이었다. 됐습니까? 자, 나도 뭐 더 설명하지 않고 여기까지 마치죠. 됐습니까?